1P 비즈니스를 했던 부분을 3P 비즈니스로 전환을 하면서 본인들이 발생했던 물류 비용에 대한 부분을 엄청나게 지금 해소하기 위한, 내가 하긴 힘드니 대한통운하고 제이브를 통해서 전략적 사업 모델을 구축을 한 겁니다. CJ랑. 물동량 자체는 늘어나도 이제는 물류비가 증가하는 속도가 제한적이죠. 그러다 저는 사실은 이제 2018년, 19년 이후부터 계속 온라인 시장하고 이제 호텔업과 관련된 시장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2018년, 제가 한 시절 18년인가요? 17년인가 이제 호텔 시장 자체를 쓸 때만 하더라도 국내 시장이 워낙에 공급 가행이고 호텔 업체들의 실적 자체가 안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주식 시장이고 그런 투자 시장 쪽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바라보는 여러 가지 제 가정치였던 호텔 공급 자체가 좀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예상치를 맞아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수요가 코로나 이후에 조금만 살아남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들의 실적 자체는 사실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구조로 좀 전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비단 국내 호텔뿐만의 문제는 아니고 글로벌 전체 시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이제 골드낙스 구간 자체에 진입하기 시작을 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아마 소비자들이나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저희가 코로나 이전보다 호텔 가격 자체가 워낙에 많이 올라가는 형태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요 자체가 워낙에 조금 안정적으로 받쳐주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의 실적 자체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산업 자체는 조금 더 팽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 나타난 변화는 과거에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던 업체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 혹은 이제 점포망을 확대하는 구조로 전환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아직까지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에 대해서는 감을 잡지 못하고 있지만, 굳이 얘기하면 국내 2위 사업자죠. 호텔 부분의 2위 사업자인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제 속된 말로 이 유통망 확대 자체를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파이프라인이 워낙에 많이 확대되기 시작을 할 거고, 그 부분이 오히려 면세점 사업보다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전략을 펼치기 시작을 하면서 아마 각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매출이라든지 이익의 질의 측면 자체가 아마 호텔 부분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호텔도 면세점 부분이 실적이 부진하지 호텔 부분은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호텔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수요가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호텔 공급 부분의 물량 자체가 조금 더 감소하는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적어도 2, 3년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 시장이 성수기를 맞이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향후에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GDP 성장률이 낮다라고 나왔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해외 아웃바운드 고객, 그러니까 중국 내 입장에서 아웃바운드 여행객 수요 자체가 확대되기 시작을 하면 국내 시장은 조금 더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를 통해 가지고 좀 큰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구조 자체로 전환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게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결국 주가로서 관심도를 나타내는데, 현재까지는 주가 자체는 크게 방향성은 없어서 이 부분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트래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상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이쪽 시장 부분을 상당히 좀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제 온라인 시장 쪽이 한 번 더 또 큰 변화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시장이 과거에 제가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냐 없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어떠한 투자를 통해 가지고 각 기업들이 성장을 했냐라는 게 키포인트였다면, 지금은 이제 1, 2 사업자 이외에 돌이킬 수 없는 사업 구조까지 전환이 됐고, 대기업들도 전략적 변화 자체를 모색을 하면서 쿠팡을 따라잡기보다는 쿠팡이 공격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의 영역을 구축을 해서 본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좀 마련해가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국내 시장의 오프라인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워낙에 많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고, 온라인 시장은 워낙에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저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기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게, 일단은 온라인 시장이 제가 과거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발달하게 되려면 물류 쪽하고 연결이 고리가 클 수밖에 없고요. 물류라고 하는 거는 결국 배송 코스 횟수 자체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전체 시장을 잠식하는 효과가 커야 되는데, 우리나라만큼의 땅덩어리 자체가 작아서 물류 시장 자체가 원데이 시스템으로 배송할 수 있는 구조 자체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시장 자체를 동일하게 왜 여긴 오프라인은 떨어지고 온라인은 성장세가 왜 국내보다 못하냐라고 비교하면
뭐 지리적 환경이라든지 그런 사회적 환경의 차이 자체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미국은 거의 완전 고용 형태의, 한마디로 경기 자체가 지금까지 수년간 엄청나게 좋았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전문가분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일본과 같은 형태로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는데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1인 가구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오프라인 매장의 채널에 대한 매력도 자체가 구조적으로 조금 더 다른 형태에 이어서 조금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거기다가 경기 자체도 안 좋다 보니까 월마트 자체의 숫자가 잘 나오는데 국내 시장의 오프라인 숫자가 왜 이러냐? 라는 질문은 어찌 보면 되게 유사 상관관계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 다른 국가에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그러면 베트남에서는 왜 지금도 대형마트가 인재 출점을 하고 왜 인재 오픈하냐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나라별로 경제 성장률에 갖고 있는 잠재력도 틀리고 소비 시장이 가지고 있는 컨디션도 다르고, 여기다가 온라인이 침투할 수 있는 구조적, 지리적 배경 자체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하고 외국 시장하고의 동일선상에서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에 고용시장 자체도 좋고, 한마디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계층 자체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들이 소비 여력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뭐 청년 실업률이 거의 2자릿수를 기록하는 엄청나게 안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 소득계층 자체가 증가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산업적 측면에서 놓고 보면 4인 가족 구성원으로 소비 패턴, 그러니까 쇼핑 패턴을 즐길 수 있는 대형마트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그러니까 점유율을 뺏긴다는 부분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그다음에 산업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 속도가 조금은 더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가격 인상 효과도 수용을 해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성장률도 조금은 나타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떨어뜨리는 부분이 조금은 더디게 이루어지면 사실은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다 뭐 요즘 많이 쓰는 용어지만 연착륙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산업적으로 되게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이 부분이 안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구조조정 자체를 하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급격한 구조조정, 수년 전부터 롯데도 시작으로 급격한 구조조정 방안 자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현실이 된 거죠. 사실은 뭐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 시점에 어떻게 얼마나 해야 되냐를 정확히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약간 뭐 미리 하지 않은 숙제에 따른 뭐 벌을 받고 있는 중 정도로 조금 보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굳이 이 회사의 입장이라든지 산업적인 측면의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낸 자료에도 밝혀졌지만, 저는 인구 구조학이나 그 다음에 온라인 침투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고령화 계층이 증가하는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제가 추정을 해보면 적어도 20% 이상의 점포 스크랩은 좀 나타나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20% 정도의 점포가 폐점해야 된다고 봤냐면, 점유율 침투율하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니까 개별 점포의 점포당 매출액이 유지가 된다는 전제 조건. 사실은 이것도 보고서에는 적어놨지만 이것도 상당히 공격적인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그 점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 자체는 들어가면 기업들은 연속 가치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지 사실은 그 점포를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안하지, 비용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매출만 단순하게 유지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점포 수 자체가 20% 정도는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효과가 얼마나 반영이 돼서 점포 매출이 유지가 되느냐, 이런 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지만 현재 시점,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추적을 해보면 20% 정도는 최소한 좀 점포 자체를 줄이는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마트에서 이제 희망퇴직을 받았고, 이게 1분기 상봉점 폐점하면서 영업청에 있는 직원들 희망퇴직 비용이 반영됐고, 2분기는 본사 플러스 영업처까지 반영이 됐는데, 상당히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결국은 기업이 어느 정도는 기초 체력 자체를 유지하고 기업의 영업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예전에 과거의 영광을 누렸던 할인점에 대한 비중 자체를 인위적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미죠. 성장하지 않는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인가요? 여기 나와서 출연했을 때 이마트가 상당히 위기다라고
사실은 시장에서 그때 이마트 주가 자체도 워낙에 좋았고,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제가 진짜 엄청난 비판을 했거든요. 제가 진짜 한 6, 7년 동안은 엄청나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회사에 대한 시각이라든지 뷰를 바꾸는 이유는 결국 그 회사가 지금의 문제점을 파악을 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회사가 뭐 정상적으로 온라인 시장에서 재패를 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간에 아버지 연봉이 줄으시면 가게에서 비용을 줄이는 게 그 가정 자체가 조금 더 유지되는 비결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시작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래도 1위 사업자는 정신을 좀 차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은 2, 3위 사업자도 어느 정도 점포를 폐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공격적인 전략적 행보를 취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결국 회사가 온라인 쪽에서의 점유를 하려면 본질적인 경쟁력 자체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국내 오프라인 업체들이 가장 큰 패착 자체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막대한 캐펙스를 들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을 하면은 운영비 자체가 많이 들고, 온라인을 하면은 창고에다가 물건을 싸다 배송을 해주다 보니까 운영비 자체가 안 드니까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를 제공해서 소비자를 미끼 상품을 통해서 유혹을 하면은 우리가 언젠가는 이 치킨 게임의 승자가 돼서 그거에 가지고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 온라인 보고서를 계속 많이 쓰면서 강조했던 거는 온라인은 쇼핑 커머스 플랫폼 모델만으로 돈을 버는 건 상당히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시장에서? 현재와 같이 소비자 편익 시장에서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온라인은 사실은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산업입니다. 왜냐? 편하고 좋고 싸고 이런 산업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누군가는 그거에 따른 부담감을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거에 대한 부분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유율을 확대하지 못했고, 사실은 그거를 구축했던 회사가 국내 시장에는 쿠팡밖에 없기 때문에 쿠팡의 점유율을 지금 더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불가피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레드오션에서 경쟁 체제를 치열하게 한다라고 해서 이 회사들이 살아남을까지는 어려울 거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경쟁력 자체를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솔직히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S 리테일이 GS 홈쇼핑하고 합병을 하고 난 다음에 온라인 사업권 프리시모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확대를 하다가 결국은 온라인 서비스의 부분에 있어서 차별적인 경쟁력 자체를 구축하지 못한다라고 인정을 해서 그 사업법은 철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라이더 비즈니스인 요기요 자체를 일정 부분 투자한 이후에 결국 선택한 방법은 소비자한테 그러면 여러 가지 메리트 중에서 너가 물류비를 직접적으로 수용하는 대신에 가격을 싸게 해주겠다는 픽업 서비스 자체를 구출한 겁니다. 제가 이제 보고서에 옴니채널이라는 이름으로 이 부분의 사업 구조 자체가 훨씬 더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사업 부분이 매력적이라고 했던 이유는 편의성을 소비자가 포기하는 대신에 물류비가 발생하는 금액만큼은 할인 판매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이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물류비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적 부담 자체를 덜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가격에 세이브 효과가 있어서 차별적으로 가격을 제공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형태로 이제 차별적인 시장 자체를 공략하기 시작을 했고요. 슈퍼마켓이 한 거의 300여 개 점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포망을 활용해서 사실은 침투율을 계속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단계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1P 비즈니스를 했던 부분을 3P 비즈니스로 전환을 하면서 본인들이 발생했던 물류 비용에 대한 부분을 엄청나게 지금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향후에 그 다음에 문제죠. 이 회사가 점유율을 늘릴 수 있냐 없냐는. 다만 지금 시점에서 쇠퇴한다는 얘기는 고정비 부담이 높은 사업에 대한 비중 자체를 인위적으로 줄이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이 밸류체인상에서 사업 구조를 조금 더 획일화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비용적 구조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게 헤비했던 비용적 구조를 슬림화시킨 이후로 그 다음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중소형 사업자보다는 기초 체력이라든지 사업적 노하우, 상품에 대한 소싱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조금 더 버틸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큐텐 사태가 나타나면서 보시다시피 사실은 완전 비수익성 거래 자체를 했던 회사들이 이제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형태로 사업 구조 자체가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사실은 잘 보시면
소비자 편익 시장에서 이제는 판매자 편익 시장으로 전환되는 구조로 국내는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회사들은 쿠팡처럼 되지 못하고 점유율이 빠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 시장에서 온라인 쪽에 성장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에 대한 얘기, Q10에 대해서만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이 Q10 시장의 본질적 가치 자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미수금을 결제해주지 않았고, 당연히 이런 부분 때문에 디폴트가 나서 리스크가 발생한 거지만, 사실은 온라인 시장의 잘못된 특성 중에 하나가 운전 자본에 따른 부분을 사실은 이 법적인, 그러니까 취약점 고리 자체를 이용해서 회사가 버틸 수 있는 기초체력으로 벌어들인 거거든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사실은 판매자한테 들어가야 될 돈은 즉시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소비자가 지급해준 돈은. 그러면 중개를 했던 사람이 수수료만을 먹는 거지 그 안에서 그 돈을 가지고 뭔가 자금 활용을 하면 안 돼요. 보통 저희가 이거를 강제적으로 한 걸 에스크로 어카운트 계정이라고 해서 가상의 계좌를 만들어서 사실은 플랫폼 사업자가 돈을 못 건드리게 하는데 Q10의 사건의 본질은 이 돈을 가지고 운전자본에 대한 효율성을 계속 활용했던 겁니다. 근데 이 운전자본의 효율성을 운전자본으로만 쓴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의 계열사를 매입한다든지 내부 운용 자금으로 사실 썼고 그거에 따른 디폴트가 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업을 분석할 때 OP만을 보죠. 영업이익만을 보는데 이 회사는 영업의 금융 수익까지 보존하는 형태로 사업 구조가 운영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태가 딱 발생하고 나서 정부 측에서 나온 얘기는 그러면 판매자들의 지급된 자금 가치를 건들게 하는 제도를 규제화시키겠다. 라고 한 거고, 그렇게 되면 중소형 사업자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갑자기 금융 수익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소형 사업자들이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모든 게 얼매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편익 시장이 된 거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플랫폼 사업자는 그 정도보다는 보상을 받는 형태로 수수료를 올리던가 소비자한테 판촉 행사를 줄이는 행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뀝니다. 사실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싸게 주고 집 앞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 자체가 중단되고 더 비싼 가격을 요구하면 불만이 생기실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예, 제 집 앞까지 물품을 배송해주는데 가격도 싸다? 반품도 편하게 해준다? 이런 서비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시장부터의 변화 자체는 사실은 판매자 편익 시장으로 일정 부분 전환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온라인 시장에서 어쨌든 기회의 요소를 찾는 회사들은 조금 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구조로 전환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거래 대금이 쿠팡보다 못해, 이곳보다 못해. 그러면 투자자들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온라인 시장에서 왜 쓱닷컴은 못해, 이베이는 못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류 비용이 사실은 판매를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원래는. 그러면 얘네는 판촉 행사를 줄였던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오해가 할인 판매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회사들의 수익 구조 자체가 깨졌고 할인 판매를 많이 주도했던 건 쿠팡이기 때문에 쿠팡이 언젠간 망해서 그러면 우리 오프라인 업체들은 언젠가 살아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우리나라 대기업 소매유통 업체들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쿠팡은요, 할인 판매한 적 없어요. 정확하게 보면 아예 없진 않겠지만 할인 판매를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한마디로 나의 비용을 보존해주는 대상으로 특정하게 한계가 있고 두 번째로 뭐냐면 할인 판매를 하지 않고 물류비를 대신 부담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자 입장에서 감사, 소비자 입장에서 감사. 그래서 구매했던 게 로켓 물류예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단순히 할인 판매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구조 자체가 요번에 할인 판매를 할 수 있던 운전자본 구조가 깨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을 지불하는 시대로 전환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 변화가 없는 회사에 소비자들은 더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쿠팡의 점유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조금 새로운 논리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왜 빠졌냐? 제가 보기엔 물동량을 많이 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마트에 쓱닷컴 배송이 하루에 7번씩 됐었거든요. 근데 라스트 마일이 7번 되다 보니까 원피 비즈니스를 해요.
한마디로 자기네 물건만 공급을 해요. 그 얘기는 탑차의 효율성이 안 나요. 근데 동일 장소를 하루에 7번의 선택 물류를 하면 7번의 배송비가 발생을 해요. 그거를 대한통운이나 롯데나 한진이 그렇게 합니까? 하루에 한 번만 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3P로 전환한 거죠. 누구한테? 내가 하긴 힘드니 대한통운하고 제이브를 통해서 전략적 사업 모델을 구축을 한 겁니다. CJ랑. 예. 그러니까 당연히 물동량 자체는 늘어나도 이제는 물류비가 증가하는 속도가 제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얘네도 만약에 거래 대금 자체가 소비자 입장에서 할애했을 때는 조금 더 많은 바운더리 내에서의 거래 대금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게 언젠가 될지 모르겠어요. 전체 마켓 시장 성장률을 따라가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여줬던 성장률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픽업 서비스에 집중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가 커져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결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